중국몽 뭐 좋습니다만 중국 싫어요라고 답한 국민들의 비율이 대부분 역사상 최고입니다. 주변에 우군이라고는 러시아, 북한 정도밖에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됐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인지도는 안 좋으니까 저가로 이제 밀어내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거든요. 근데 그 저가 제품을 한번 써보고 아우 실망이야 라는 사람도 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품질에 참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안녕하세요. 31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30년 전 일본을 보는 것 같은 장기 불황의 늪에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너무 커지고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공동부유 정책 시행한 다음부터, 그러니까 덩쇼핑했던 선부론이라고 있잖아요. 먼저 부자가 되라. 그리고 너네가 부자가 돼서 우리를 끌어달라라는 게 선부론인데, 2021년에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정책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엔트그룹의 마윈 회장의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아버리고 또 디디 출신 같은 거대한 테크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걸 막아버리는, 그래서 아주 빅테크 기업의 부자들의 재산을 불리지 못하게 하거나 빼앗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너무 비싸게 팔고 있고 이자들이 버블을 부추긴다라는 생각하에서 헝다나 뭐 컨트리 가든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조이면서 이제 그 부도가 났고, 그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착공을 한 상태에서 스탑되어 버리는. 근데 이제 중국은 그 돈을 다 내고 들어가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선분양이 아니고 거기는 사실상 뭐랄까요, 이렇게 좀 돈을 다 내놓은 상태에서 집을 짓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기 집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은 묶여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 차례차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신축 주택 가격 같은 경우로 대략 보면 연평균 지금 3년 가까이 거의 한 7에서 8%씩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 지금 복리로 빠지는 거니까 한 15, 20% 이상은 더 빠진 상태가 된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소비 불황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5% 성장을 하네 그러는데 민간 소비 그리고 인플레를 감안한 지표인 소매 판매는 2% 성장에 그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 이제 자산 디플레가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중국의 4억 5천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은퇴를 시작하는데, 한국이야 그래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5만 불, 6만 불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경제력이 있고 모인 자산이 있으니까 노후 빈곤에 대해서 나라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아직 1인당 국민소득 뭐 10,000불 그리고 구매력 평가로 2만 불 정도 되는 나라에 불과하고 이게 국가 자체의 어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래서 중국의 SSIF라고 부르는 양로기금의 운용 잔액이나 이런 거 보면 형편없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령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해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공포, 이런 게 이제 조금 덤덤 더 확대되는 중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0여 년에 걸쳐서 중국몽, 차이니즈 드리밍 뭐 좋습니다만 아무튼 다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랑 외교라는 걸 펼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중국 사람이 해외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우리 군대가 간다. 이제 미국에 람보가 있으면 중국에는 전랑이 있는 전투하는 일이 뭐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한다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사태가 그 마리텔에서 쯔위양이 대만 국기 들었다고 그걸 공격하고 또 사과받고 커뮤니티 폭파시켜버리는 것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한한령 2016년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구입하지도 마라 라는 그런 제도들을 해서 지금까지 8년째 아직 해제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진, 뭐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할 거 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갈등을 다 빚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우군이라고는 러시아, 북한 정도밖에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됐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중국에 대해서 벌써 바이든도 반도체 같은 거 전면 수출 중지까지 내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트럼프까지 당선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무슨 수로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없는 여건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세 번째부터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을 부양하는 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주변국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중국몽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죄송해요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도광양회 이제 빛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신의 영광의 시기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정책을 하면서 트럼프한테 가서 머리 숙이면 사실 트럼프는 기분파니까 많은 문제 해결이 가능할 텐데 이제 그거가 되게 어렵겠죠. 독재자 또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이제 도전받지 않는 권위를 원하는데 자신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건 되게 어려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사과를 잘하는데 독재자가 사과하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이래 여러 가지 본을 보더라도 중국의 앞날이 되게 어두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그런 저가 판매 전략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출길이 막혀 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고 주택 가격이 끝없이 폭락하고 젊은 층들 특히 제조업자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지금 쓰고 있냐면 전광리 이 세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디플레로 물가가 떨어지려고 하는 중인데 5분기 연속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 공장에 대한 투자를 더 독려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작년에 이미 부과했고 올해는 유럽이 최대 38%에 달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금 사실상 결정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중국산 태양광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곧 계속 규제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이 쌓이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 오래된 전기차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새로운 자동차로 교체할 때 나라에서 돈을 줘요.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거야 좀 팔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산업들은 그런 혜택이 없는 산업들은 제조업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대출 지원 정책이 내수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면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남아있는 통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동남아로 가서 택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다른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인지도는 안 좋으니까 저가로 이제 밀어내는 거고. 근데 그 저가 제품을 써본 한국 소비자들 특히 이 재고가 오래된 재고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쪽에서는 한번 써보고 아우 실망이야 라는 사람도 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발을 하나 샀는데 2-3달 신었나요? 금방 망가지는데 어떻게 망가지냐면 양말에 다 색깔이 번지는. 그래서 흰 양말 이런 걸 못 신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품질에 참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이후로는 주문을 안 하고 앱도 지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돈은 많거든요. 나라가 그냥 거의 지금 대출금리가 3%인가 그래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뭐 4.7% 그러는데 대출금리가 3%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국영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수출기업들한테는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빌려 해외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대출을 회수도 안 하니까 저금리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유럽에 있는 볼보라든가 스웨덴 볼보 그리고 영국의 MG 같은 걸 다 중국 기업들이 M&A 하잖아요. 그래서 지리 자동차는 볼보, 상하이 차는 MG, 영국 MG. 그래서 전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점유율 10%가 넘어서 이렇게 관세를 맞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볼보 브랜드들 잘 팔리잖아요. 이게 중국 차인지도 모르고 BYD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그렇게 당해놓고도 싸면 일단 좀 사고 보는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나마 먹히는 시장이니까 저는 이 공세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대안이 없다. 이외에 대안이 없다가 답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이 굉장히 2023년 역사적 사건을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후진타오 전 주석이 전인대 회의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왜 제가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냐면 격대 지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진핑을 지목하고 이 사람이 후계자가 돼야 돼라고 말한 사람은 얼마 전 돌아가신 장쩌민 전 주석이에요. 그러면 후진타오 주석은 누가 지정했냐면 덩샤오핑이 지정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지정해놔요. 그래서 후계자를 키웁니다. 그러면 후진타오 주석은 시진핑 주석 다음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끌려나간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리커창이 그 티벳에 한 달씩 트레킹 다녀올 정도로 심장이 튼튼하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거 맞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집단 체제에서 이제 이 사람의 1인 독주로 가고 있고 또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당 원로들이 몰아낸다 하더라도 유력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 더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대안 부재에 따른 또 권위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유고가 발생한다면 정말 그 여동생이나 딸이 될 건가? 이런 거가 우리는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정부가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제는 내부에서 다 붕괴됐다 그러지만 이제 선군 정치에서 군사력으로 먹고 살고 또 군대에 이번에 뭐 이상한 나뭇잎 지뢰 이런 것들 막 설치하는 것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은 다 국방 강화, 핵무기 만드는 데 쓰는 국가란 말이에요. 저 국가가 만약에 붕괴돼서 그게 각 지역 군벌들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핵무기 하나씩 들고 활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나 싶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중국은 실제로 1920년대 군벌 전쟁 당시에 국가에 수십 개의 군벌로 찢어졌다가 그게 장개석에 의해서 통일되는 과정에서 피를 받고 또 그 과정에 그걸 이용한 일본의 만주 침략과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내전 상태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자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딴 사람을 안 칠래. 라는 대안이 사라졌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의 권력이 뭐 어떻게 뺏긴다든가 이 사람을 대체할 만한 누가 나온다라는 걸 지금 적어도 현 수준에서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어렵다.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대중 우호도 조사를 하는데 23개 나라인가 25개 나라 정도를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역사상 최악이에요. 중국 싫어요라고 답한 국민들의 비율이 대부분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나라, 뭐 싱가포르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화교가 사는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히 미국 같은 데는 100명 중에 83명이 중국 싫어요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더 높고요. 그만큼 중국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전랑 외교가 2008년부터 거기다가 이제 소분홍이라고 하죠. 인터넷에서 댓글단들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운영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자기들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다 테러해버리고 댓글 테러해버리고 또 보복하고 이제는 국가보안법까지 통과시켜서 해외에서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홍콩이나 중국 같은 데서 중간기착지로 내리면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의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면서 주변국과 불화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군과 함께 유혈 충돌이 벌어져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경을 면하고 있는 나라와 한국 전쟁까지 포함하면 전쟁을 안 하거나 갈등을 안 일으키는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응도 이상했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으면 우리가 초기 방역 이런 걸 잘 못해서 미안하다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결국 우리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딴 나라 여행하기가 되게 무서운 상황이 좀 출현했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도가 올라갈 수 있는가? 쇼라도 해야 되는데 머리라도 굽히고 형님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데 G20 회담에 자기는 가지도 않고 밑에 급 떨어지는 주석 밑에 있는 총리 보내고 뭐 이런 거 보면 자기가 면상하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대내적 이미지가 중요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려면 굉장히 큰 충격이 필요한데 저는 그 충격이 이미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3년째 안 바뀌는 거 보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데도 그 정책을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나 공동부유 정책 그때 타이밍이 안 좋았어 미안해요 그러고 캔슬하고 부동산 회사들한테 다시 제출해 주겠다 그러고 저기 소비를 더 부양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구환신이 아니라 감세 이런 걸 한다든가 뭐 아무튼 그 정부가 소비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이게 또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든가 한한령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에 대한 무역 보복이었잖아요. 그런 걸 해제해서 중국 시장에 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그런 걸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냥 딴 나라에서 수입은 안 하고 또 무슨 일만 생기면 무역 보복은 칼같이 하면서 자기네 시장은 굉장히 국수주의적으로 폐쇄적으로 그리고 H&M 매장 이런 거랑 가서 두들겨 패서 부수고 옛날 렉서스 차 불태우고 한때 중국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갤럭시 스마트폰 자취를 감추고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 감정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만 전쟁을 겁내는 거죠.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중국에 대한 우호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사이에는 일단 구원이 있잖아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중국을 트럼프가 계속 두들기는 과정에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으로 관세 부과하고 보복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쌓여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미래에 펼칠 정책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 쪽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 판단이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티를 냈잖아요.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의 보험을 받으며 비용은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었고 이 말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우리가 대만에 침공을 하거나 대만을 봉쇄하거나 대만의 미사일 공격 등등을 하는 경우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토라는 건 거의 No Action Talk Only 조직인데 그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냐 그게 무슨 전쟁의 명분이 돼요. 사실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옛날 코소보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무기력 그 자체에 불과한 나라들인데 거기 뭐 나토를 들어가네 마네 결국 푸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공하는 것 자체가 자신한테 그렇게 이익이 되는 게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되는 게 거의 없는 나라인데 거길 굳이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2020년을 전후해서 벌어졌던 연금개혁 때문에 자기가 다음 선거에서 되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그 연금개혁으로 인해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할 목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한 거고 또 이번에 연임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들을 계속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권위주의적 국가의 독재자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처한 위기를 군사적 모험으로 타개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대만에 대한 공격은 시 주석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거 대만 점령해서 거기 TSMC를 우리 걸 만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자립을 해나가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봉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 측면에서 손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시아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중국이 자산 가격 하락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의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경제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타개할 목적으로 모험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기적을 쓴 나라잖아요. 6, 70년대는 한국이 기적을 쓴 나라고 7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는 중국이 기적을 쓴 나라고 이제 지금은 인도 겐지즈강의 기적을 쓰고 있죠. 그래서 남들이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이 나라가 미래가 밝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성공했던 그 저력이 있는 나라라.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가 정책만 바꾸면 바로 살아날 여지가 충분한 나라고 특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단기간에 달성해낸 그 세 가지의 위협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위협은 세계 최저의 제조 국가,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 세 번째는 국민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을 가난해서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빈곤을 퇴치해준 정부에 대한 지지가 있는 이 세 가지 자산이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들고 저렇게 헛짓을 하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든 수렁에 빠지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바뀌면 금방 좋아질 나라. 그러나 정책을 이미 3년째 했는데 앞으로도 또 3년이 더 간다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도 쉽지 않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조 설비는 남아돌고
외환보유고는 어마어마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거고 국민들의 신뢰가 불황이 3년 아니라 4년, 5년, 6년 가면 결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 세 가지의 귀한 자산이 있을 때 빨리 정책을 취했으면 하는 게 저 같은 경제학자들의 소망인데 일단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걱정입니다.